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우리 인간의 삶과 법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들 함께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박찬훈 선생이 쓴 경계인을 넘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찬훈 선생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의 법률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호사이면서 법학 교수인 셈이죠. 예. 그러면서도 이런 사형수나 난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애쓴 분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전공서적, 그러니까 법률 관련 전공서뿐만 아니고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 같은 인문학적 책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같은 전공이 아니어서 이런 분들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궁금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 서점에서 이렇게 쭉 책 구경을 하다가 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찬훈 교수가 쓰는 글들이 참 흥미롭네요. 저는 모르는 영역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책이 눈에 띈 이유는 법률을 전공하면서도 인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 물론이고요. 그리고 예술에 대한 관심들, 예컨대 제리코라는 화가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을 보고서 세월호를 떠올리거나 또는 자크 다비드라는 혁명을 표현하던 화가가 혁명을 어떻게 배반하는가, 이런 과정들을 음미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양승택이 없는 게 다 있군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예. 양승태란 누구인가 이번 주 내내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또 재벌에 대한 비판의 글도 상당히 날카롭고요. 예.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한 문제들 등등 인문학 일반에 대한 토대가 탄탄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전공에 있든지 의사든 법률가든 아니면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인문학적 토양이 비옥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은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생각한 데는 이 선생님께 배우는 미래의 법률가들은 인문학적 기반이 탄탄한 법률가로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중에서 몇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에세이 모음집입니다. 그중에 법의 의미와 우리의 선택이라는 글의 일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탄생한 것도 법의 힘이고 부자가 탄생한 것도 법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역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빈자와 부자의 간극은 법이라는 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라스베가스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입법권을 최대한 이용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도박을 허용하고 이용을 쉽게 만드는 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곳이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스베가스가 사막 한복판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허용하고 이혼을 자유롭게 하는 법을 제정하니까 이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법을 금지하면은 도박도 못하고 이혼도 자유롭게 못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라스베가스의 경우에는 법을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은 어떤 걸 지켜주는 역할도 하면서 금지, 배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이 글에 실려 있습니다. 예.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물이 법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김 PD 말 빌면은 만 명에만 평등한 법이라고 하죠. 그게 예. 만 명이나 될까요? 근데 이 만 명에만 평등한 법이라고 하면서 재벌 그룹 회장을 예로 듭니다. 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땅의 현실을 보자.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다. 이 말은 법의 주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어느 한 사람의 독점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의 일반 의지이다. 그런데 이 나라 법의 현실은 과연 그런가? 입법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그리고 법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주인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느냐 말이다. 재벌그룹 회장을 생각해보자. 지금 이 나라에서 이들은 어떤 권위도 도전하기 힘든 지엄한 존재,
절대 왕정의 군주와 다름없다. 대부분의 재벌이 불법 변칙 상속을 통해 경영권이 승계됐음에도 법은 무력하다. 그 오만은 국민의 도덕관념을 위협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일반 의지의 어떤 의미만 던져놓지 실제로 어떤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사례를 들면서 박지원 교수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변호사들의 세계는 어떨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뭐 고민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어떻게 살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지? 어떤 책을 읽고 살지? 뭐 그런 게 꽤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법률가들의 은밀한 세계를 제가 알 턱이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보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변호사 세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고요. 예. 2만 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버는데 대표적인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견디기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시대 최고의 변호사들이라는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변호사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박찬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변호사상이 이렇다고 하네요. 첫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아주 끝까지 지켜본 변호사 BHP라는 이니셜을 쓰는데 누군지 짐작이 갈 듯 말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상에 출중한 실력을 지닌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용기 있는 변호사. 예를 들면 민청학령 사건을 변호한 강신욱 변호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의 간첩 조사 사건을 담당한 민변 변호사, 뭐 J나 K 변호사 등등이 있다고 하네요. 그 말고도 용태영 변호사처럼 뭐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도 있었죠.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 시절에 이들에게 도전했던 사람들, 또 우리가 떠올리겠지만 한승환 변호사 같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약자의 편에서 용기를 가지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변호사들이 있는 반면에 뭐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도 당연히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변호사랍시고 제대로 된 약자의 입장에서 서보지 못한 변호사들이 틈만 나면 정치한답시고 나오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변호사 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주위에서 정치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변호사라는 명함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면들을 조금 더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이자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어떤 바탕을 지니고 있는가인데 확실히 인문학적 토양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글이 쓸모없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선체 인양할 때 2015년에 쓰여진 글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인양하는데 수천억 원이 든답니다. 그 돈도 우리 모두 국민 세금이에요. 그거 인양한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런 돈을 써야 하나요? 그저 죽은 아이는 가슴에 안고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한 어떤 개망나니 같은 친구가 있었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저자가 대단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그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유용하지 않은 모든 것이 경멸의 대상이다. 그는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사색 자체도 시간 낭비라 생각할 것이다. 유용성을 절대 가치로 하는 공리주의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교양국보다는 망치가, 시보다 칼이 더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자가 인용하는 책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누치오 오르드네의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있음, 이런 책 인용합니다. 법률가가 이런 책을 읽을 때 아마 의뢰인이나 또는 재판정에 오는 피고를 보는 시선을 분명히 달라질 줄 압니다. 여기서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없음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생산하길 거부한다면,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분별하고 병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말 것이다. 이 공동체는 결국 길을 잃고 자기 자신과 생명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루치오 오르드네의 책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거야말로 인문교육이 망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 대한 경고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출세지향주의로만 내달릴 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법률가로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저자의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책의 한 구절을 다시 인용하는데요. 제 인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한국 대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자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직업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보다 폭넓은 인문교육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어떤 직업도 전문적으로 훈련될 수 없다. 인문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들의 정신을 함양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공리주의와 철저히 거리를 둔 이와 같은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없다면 미래를 내다보며 공공복지를 포용하고 연대감을 나누며 관용의 정신을 옹호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며 환경을 걱정하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호가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가로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법률가로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깊은 고민이 배어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법률가들이 또 적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은 안도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스승 아래에서 자라나는 예비 법률가들은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이번 주에 얘기할 법률가들과 분명히 다르겠죠. 아, 이번 주는 법률가 특집이군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대법관이든 헌법재판관이든 검사든 변호사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쯤 박찬훈 교수와 같은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낸 분이 바로 박찬훈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무슨 말씀했다는 보도 나오면은 항상 눈여겨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선태 교수님이 또 우리 박찬훈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